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58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 임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후보들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면서 이제 출마 선언을 많이 했어요.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네. 선언을 했는데 이제 정말 대선 철이구나라는 게 실감이 됩니다. 네. 뭐 눈에 띄는 장면이나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없어요? 몰라. 워낙 이 도리도리가 화제가 돼서, 뭐, 그렇지 뭐, 하나, 저희 쪽 후보들, 쟁쟁한 후보들이 너무 이슈가 좀 많이 안 되고, 가뜩이나 많이 안 써주는데,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해요. 뭐 저희 경선 때 훌륭한 후보들 이제부터 많이 관심 갖고 저쪽은 이제 저쪽이 알아서 망가지고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관심을 가져주니까 윤석열 후보는 아직 아니지만 윤석열 네. 씨가 그렇게 또 하면 홍준표 씨가 또 나와가지고 어그로를 다 끌어주고 서로. 저는 그게 너무 우리는 욕하지만 그게 굉장한 흥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관심 좀 끊고 이제 우리 쪽에 관심 많이 가져줘요. 너무 저희 후보들 다 사랑스럽지 않나요?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경선 때까지는. 네네. 저는 이번 주에 추미애님의 페미니즘 관련한 발언이 네네네.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통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 바를 잘 표현해 주어서 오히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네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 알아들은 말을 왜 정의당은 못 알아듣고 페미니즘을 반대한다고 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네, 전문을 다 읽어보고 맥락을 파악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렇죠. 네. 네, 많은 뭐 논란이 있었던 한 주이기도 했는데 우리 쪽 대선 후보 출마하신 분들의 그런 면면을 또 알 수 있어서 네. 굉장히 뭐랄까 보람찼다고 해야 될까요? 뜻깊다고 해야 될까? 네네. 뭔가 이렇게 네. 그래 우리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쪽 경선 나오신 분들은 사실 뭐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이장, 군수 이런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네네. 거의 다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람이 정치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무슨 자리 하나 차지해서 어공이나 하다가 오시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 정말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도 이번 기회에 또 더 들었어요. 네네. 민낯이 드러나게 되니까 네네. 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저희 민주당 후보들을 보면 다 거의 대부분 지사 출신이에요. 네네. 네. 성공한 지사. 네, 굉장히 뭐 색다른 이력인데 반면에 이제 저쪽 당을 보면은 다 이제 뭔가 사법고시 출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댓글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걸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슈 아닌 이슈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네. 학교에 기간제 교사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제 교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의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굳이 안 맡아도 되는 이런 보직들을 많이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 환경 담당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기간제 교사한테 다 주고, 특히 좀 젊은 남자 교사가 있다. 기간제 교사가 있다 하면은 학교 폭력 문제를 담당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현직 교사로부터 있어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학교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기간제 교사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문제까지 있었다라는 거를 조금 알리고 싶었어요. 사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계속 뭐 학폭이니 아니면 지금 공부하는 행태 아이들 그거를 보면은 꼭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간제 교사는 자기 교육 분야에서는 좀 많이 전문화 됐겠지만 뭐 학폭 아니면 정말 뭐 다른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그냥 보직만 맡으면 되는 건지 그것도 약간 의문이 되네요. 이게 학교에서는 꼭 이런 보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보직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교사들이 안 하고 기간제 교사한테 업무 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차라리 그런 좀 책임감 있는 업무를 맡기고 그에 걸맞도록 임금을 주거나 하면 차라리 낫겠네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업무 부담을 더 주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렇죠. 게 더 큰 것 같아서 이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기간제 교사는 자르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그 기간만 채우면은 다시 재고용 안 하면 되는데 라는 식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약간 이 교사한테 떠넘기려는 게 아닌가. 특히 학교 폭력 관련된 문제를 젊은 남자 기간제 교사한테 맡긴다라는 건 사실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런 의혹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런 일을 할 수는 사실상 없는 거 아닐까요? 전문직이 그쪽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맡는 게 더 좋겠죠. 네. 아니, 책임지게끔 정교사로 채용을 해주던지. 네. 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슈인데요. 굉장히 화가 나는 이슈인데, 네. 의사에 대한 얘기예요. 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희가 요즘 그 CCTV가 병원 그 법 때문에 약간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냥 우선 사례를 얘기하자면 여성분이 병원을 갔는데 산부인과인 것 같아요. 병원을 갔는데 저희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산부인과 가서 이제 진료도 많이 받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진료를 받는 도중에 젊은 의사가 들어왔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옷을 갈아입는 중에 갑자기 벌컥 들어오셨대요. 그 의사분이. 그래서 간호사분도 아직 준비 안 되셨다. 그리고 제가 옷을 벗거나 입고 있을 때 갑자기 벌컥 들어왔던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괜찮아. 어차피 내가 다 봐야 되잖아. 그러면서 진료를 보는 중간에 갑자기 그 도구들을 막 이렇게 만지작거리더니 좀 내가 큰 거로 진료를 봐야겠다. 너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분은 이제 진료를 받고 나와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고 남편하고 같이 그 해바라기 센터와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감동이 되고 또 화가 나가지고 너무 제가 그냥 이 사연을 보는데도 제가 너무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화도 나고 감동도 되고 했지만 뭐 법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법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해서 그리고 의사 면허 같은 게 뭐 정지되거나 이러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오래된 사람도 아니고 인턴이란 말이죠. 인턴 의사. 그러니까 계속 이런 법들이 계속 없고 하니까 이런 젊은 의사들도 가볍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볍게 생각하고 진료를 보고 환자를 도구로 생각하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도 또 심각한 건 직접적인 성추행이 아니라 도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도 그냥 말만 들어도 그건 성희롱 성추행이 되는 건데 의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그 CCTV도 CCTV지만 이 CCTV 이 법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CCTV 의료인에 대해서 면허 규제 강화, 행정처분 그리고 의료기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이력도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계류가 돼 있는 거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례를 보고서 화가 나는데 사실 이보다 더 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많고 아니면 내가 진료를 받았는데 알게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일들도 많고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빨리 이번에 통과돼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이게 의사가 환자한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딱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네요. 이게 이 여성분이 건강검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러 간 건데 거기에서 그 자궁경부에 기구를 넣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기구를 크기가 큰 기구를 삽입하면 되겠다. 명백한 성희롱이고 이런 말을 한 것도 뭐 그 여성분의 신체 부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옆에서 간호사가 환자가 불쾌해한다 말렸대요.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명백한 성희롱이 맞죠. 성희롱이죠. 그리고 그 검사를 하면서도 아프냐 계속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저는 검사 받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처음 본 것 같은데. 보통은 차갑습니다. 긴장 푸세요. 이런 얘기가 그렇죠. 기본이죠. 예, 차갑습니다. 네. 살짝 따끔합니다. 뭐 이렇게 뭐 주사 맞을 때나 이럴 때. 근데 이건 진짜 남녀노소를 떠나서 꼭 여성이라서 이분이 이렇게 성적 수침을 느꼈다고 하지만 이 의료법은 남녀노소를 떠나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데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그 산부인과 좀 다녀오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거의 다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이 그걸 하면서 굉장히 그냥 사무적으로 해주거나 이러면은 서로가 그런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기분이 묘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 의술을 뭐 실행한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졌다면 분명히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그러니까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희 뭐 검진 같은 거 많이 받아보지만 네. 뭐 여자한테만 받는 것도 아니고 남자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냥 진짜 그 사무적으로 대하거나 뭐 이런 의료 행위일 때는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수치심을 잃게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확실히 네, 법적으로라도 어떻게 환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남자들 의사라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자분들도 비뇨기과 같은 데에 가서 여의사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좀 약간 조롱당한 기분이었다 이런 네네. 느낌 그런 얘기도 저는 몇 번 들었거든요. 이제 의사들의 이런 법적으로 뭔가 정해지면 그래도 좀 처벌을 하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 이렇게 약간 전문직들의 성희롱은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왜냐면 병원이라는 곳은 환자들을 상대를 하는 곳이고 환자는 전적으로 의사한테 그렇죠. 의지할 의뢰하는, 수밖에 네. 없는데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또 이런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이슈 역시 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요즘에는 그 미등록 이주민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지위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느끼신다고들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의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좀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아동들도 병원에 가는 걸 겁을 내고 그래서 병원을 안 가고 병을 키우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주제는 가져왔지만 문제는 그 미등록 이주자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출생을 했어도 몇 가지의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 땅에 머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좀 넓게 잡으면 한 2만여 명 정도가 미등록 이주자 자녀라고 하는데 그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하면은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아동은 한 최대한 잡아도 한 500명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엄마 아빠의 나라로 떠나거나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활동을 다 하고 있고 한데 그런 좀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간에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인권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가 미국에서 뭐 40대인데 이방을 갔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추방돼서 한국에 왔던 남자분 이야기도 저희가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했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뭐 건강보험료 뭐 많이 없애고 재정을 없애고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그건 좀 가짜 뉴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땅에 와 있는 사람이라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에 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병원은 좀 자유롭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있대요. 네. 뭐 국립병원이라든가 뭐 여러 이제 그런 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안다고 해도 찾아가기가 또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국민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의 제대로된 국가라면 인류애를 조금 펼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조금 네. 이곳에 와 있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기를 꺼려해서 그렇죠.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미등록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나름 또 사정이 있고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또 아니지만 어쨌거나 들어와서 있는 동안이라도 좀 병원도 출입할 수 있고 혜택도 좀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또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네. 마음이 듭니다. 그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산적돼 있는 문제도 많고 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이들 정말 병원 진료 정도는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네요. 하루가 급한 일이잖아, 이거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그 필리핀에 계시는 분이 이제 미등록 이주민인데 그 이제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실종 신고를 하려고 이제 파출소, 경찰서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이제 미등록인 게 확인이 되는 바람에 떠나게 됐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는데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땅에서 나고 자란 중에 또 다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초등학생이어도 엄격하게 말하면 떠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5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된대요. 태어나고. 그러니까 합당하기가 참 어렵죠. 거기 네. 조건에 맞춰지기가. 그러면은 여기서 나서 이렇게 뭐 초등학교까지 다녔다고 해도 외국 나가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거죠.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네요. 맞습니다. 너무 노후된 엄격합니다. 법이네요. 그리고 15년 네. 동안 살아야지만 국적을 그래. 준다는 취약을 자체가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그 적어도 15년이면. 취약할 수 있는 그 나이 정도로는 네. 낮춰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체류할 수 있게 뭐 해준다고 해도 부모들이 또 그거에 대한 범칙금을 또 따로 내는 게 있고 아무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네. 네, 우리가 좀 더 넓은 곳으로 시선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슈 아닌 이슈였고요. 이메일 가겠습니다. 네, 작은 생각님이 또 메일을 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대선 가도를 접어들었습니다. 경선 연기라는 얼토당토 않은 짓거리 안 하기로 하고 9월 중에 예비 경선을 통해 컷오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제 생각으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후보분들도 계시지만 다들 그동안의 정치 활동을 통해 좋은 면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느 분이 후보가 되어도 국진당의 후보를 이기고 멋진 대통령이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정알못인 사람이 드리는 부탁인지라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으실 테지만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책으로 경쟁하는 경선을 보여주십시오. 선거 때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민주당 후보끼리 그렇게 흠집 내고 싸우면 뭐가 남을까요? 물론 정말 잘못된 점을 무조건 덮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선이 끝난 후 국진당과 혹은 다른 후보와 정말 대권을 놓고 겨룰 때 민주당의 모든 예비 후보들이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도록 상대방 흠집 내기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승부를 겨루시기 바랍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에 어울리는 경선을 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누구와 더불어입니까? 국민과 더불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민주당은 여러 가지 면에서 더불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나아가는 민주당의 모습을 이번 경선을 통해 보고 싶습니다. 셋째,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민주당은 우리나라 민주진보 진영의 대들보입니다. 대들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세월의 풍파도 견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든든하게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을 이루는 근간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민주당의 근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낮은 곳으로 임하십시오. 이 여연의 코로나 사태로 국민의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 특수고용직 분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의 정책으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엘리트주의를 말하는 국진당과 달리 정말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다독여 줄 수 있는 정책들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결론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국민들이 즐겁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내가 민주당 지지자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선, 나아가서 내년 대선을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경선을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신 2017년의 대선을 생각해 봅시다.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희망찬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선거를 기다렸고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이명박부터 503까지의 9년을 끝장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정말 국민을 위하는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기다림이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문재인이 내 대통령이다 라는 뿌듯함을 지난 4년 내내 안고 살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뒤를 이어 다시 한번 민주당의 멋진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다시 행복하고 희망찬 5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기다림으로 선거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과 희망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작은 생각님의 그 이메일 되게 공감 가는 내용이 많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름에 어울리는 경선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가슴에 확 와닿네요. 네네. 이번 주에 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 진짜 굉장히 너무 열받아가지고 욕이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 보기가 싫더라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돼서 진짜 저는 왜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혁신 아닌 혁신, 뭔가 새로운 다양성을 추구한다라는 명목 아래에 좀 무리한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민주당 외의 사람들한테 쟤네 재밌게 하네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거든요. 여당 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뭐 이걸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조국 장관 관련된 일들을 비판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문제가 많다라고 했던 김경률을 국민 면접관에 채용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진짜 뭐 몇 시간 만에도 아니에요. 발표된 지 뭐 거의 한 30분? 뭐 이 정도, 1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일었기 때문에 바로 번복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님을 또 끌어들이면서 그분 등에 또 칼을 꽂는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당에서. 그것도 같은 날 아니었나요?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무죄 재판이 나오고 나서 네. 그 이튿날 같긴 해요. 다음 날이었네. 네네. 네. 다음 날이 사과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는 사람을 그럼요. 그냥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아이고. 그걸 알아요. 더 말하기가 진짜 이제는 지쳤습니다. 국민들이 우리가 조국이다 이 말의 뜻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가 좀 느껴지는 게 계속 무슨 일 있으면 조국 장관님을 비판하고, 아니면 또 이번에도 정경심 교수님 무죄가 나온 거에 대해서 사모펀드 가지고 이렇게 막 깠던 이 김경률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끌어내가지고 너네들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뭐 면접감을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이다 했던 그 국민들의 마음도 모를 뿐더러 말씀하셨던 대로
그 개그와 그 흥행은 그렇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시나리오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 또 갑자기 바꾼다고 뭐 개혁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김경률 그거는 이 사람 좀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사람 사모펀드 갖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고소 고발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 사람을 대상으로. 책임을 져야죠. 본인이 네네. 뭔가 그렇죠. 자료가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자기가 사모펀드에 대해서 자기가 뭐 굉장히 전문가라고 했던 그 모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한 번 그 입을 놀리면 진짜 들어간다고. 우리 수민님께 아주 혼납니다. 여기 새날에 태영 청장님 계시니까 조둥이를 아주 그냥. 근데 가만두지 그분 이후에 않아야겠어요. 새로 예. 또 영입했다는 분도 유인태 전 의원. 네, 얼마 전에 또 추미애 전 장관님을 향해서 맞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셨던 분인데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봐도 굉장히 의도가 있는 그렇죠. 그런 영입들인 것 같아서 좀 불쾌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면접관이면 국민 면접관이라고 했으면 정말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면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던가 아니면 공정할 수 있는 적어도 9명의 후보 모두에게 공정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죠. 그런데 특정 후보에 대해서 뭐 막말을 일삼지 않은 그런 사람이 면접관으로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경선기획단을 전부 교체하라라는 요구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뭐 민주당 당사 앞에서도 항의 집회를 연다고 해요. 네. 네, 이 내일부터 문제와 아마 할 관련해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유인태, 김경률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이 사람들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개혁하고 국민들의 촛불을 들 때 뭔가 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꼭 이렇게 뭐 공직에 없던 사람이라도 뭐 진짜 막 푸나님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국민 면접관을 시켜야지 무슨 사실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 푸나님이나 예. 그 개총수님이나 네, 개총수. 이런 분들이 네. 우리 면접관인데 임진님도 훨씬 가셔도 더- 되고. 아니 우리가 그 현장을 우리가 바꿨는데 그런 사람들 데려다 해야지 무슨 이딴 사람들을 데려다가 맞습니다. 이 그게 더 사람들은 훨씬 그 정권 흥행이 되죠. 이명박근혜 때 정권 때도 꿀 빨고 지금도 꿀 빨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한다고 뭘 안다고 현장에 나와오긴 했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계속 욕을 먹는 거죠.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니. 이게 또 작은 생각님이 그 일이 있기 전에 보내주신 메일이에요. 아. 그 일 이후에 이메일을 보내셨다면 더 어쩐지. 통찰력 있는 그런 비판을 넣어주시지 않았을까? 어쩐지 평소와 다르게 희망 회로를 많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사실 보이는데 이렇게 가야 다행입니다. 되는 건데.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상을 바라보고 가야죠, 사실은. 네. 정말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임하고 민주당의 이름에 어울리는 경선을 후보자들은 하려고 하는데 왜 경선 기획단이 막습니까 이거를.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현아님의 이메일입니다. 제목이 조산원에서 애나타가 저도 아가도 죽을 뻔했습니다. 원장이 상습범입니다. 추가 피해자 없도록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 천사 같은 딸을 낳은 엄마입니다. 최근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글을 적습니다. 아빠가 조산원 앞 1인 시위 중인데 지나가던 분이 안타까이 여기며 새날 유튜브를 추천해 주셔서 채널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누르고 메일 보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추천으로 자연주의 출산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유명한 종합병원 간호사이고 유명 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과정 중이어서 저보다 의료 지식에 전문적이기에 신뢰가 갔습니다. 막달까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했을 때 저와 아이 모두 너무 건강한 상태였고 심지어 병원에서도 자연주의 출산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소개받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연주의 출산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산원에서 나온 후 문제가 생겨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고 태어나서 한 달 넘게 아기는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다가 겨우 퇴원했습니다.
출생 후 아기가 눈을 뜨고 울고 반사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산원 원장이 제 태반을 꺼내고 회음부를 봉합하는 동안 아기는 방치되었습니다. 조산사가 직접 회음부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것은 불법 의료 행위입니다. 제가 아기를 보여달라고 하자 조산사의 딸이 잠깐 보여주고는 다시 방치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자주 불러줬던 노래를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회음부 봉합 후 옆방으로 옮겨지다가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기는 점점 파래지는데 조산사가 한 건 아기 10발가락을 따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도록 때린 것이었습니다. 겸자로 꺼내다가 오른쪽 눈옆이 찢어지고 부었으며 밸런스가 깨져 온몸이 부었고 태변 흡입으로 숨을 못 쉬어 파래지는 신생아에게 10발가락을 바늘로 찌르고 엉덩이와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때렸습니다. 결국 기도 확보 미흡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여 뇌성마비 소견을 받았습니다. 결국 조산원 원장은 아기 아빠에게 운전을 시켜 경희대학교 응급실로 이송했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당시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아기를 본 모든 의사들이 아기 상태를 보고 경악하며 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기가 30분에서 1시간 반 동안 숨을 제대로 못 쉰 상태여서 대사성 이상 증후군이 발생했고, 뇌출혈과 양쪽 측두엽 손상 등 10가지가 넘는 병명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뇌출혈과 양쪽 측두엽 등 뇌 손상이 심각한 편이고, 심장에 구멍이 생기고 얼굴에 경련까지 생겨서 매일 약을 먹고 있는데, 항경련제를 오래 투여하면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뇌성마비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 조산원의 원장은 10년이 넘도록 조산사 협회장을 역임하였고 40년 넘게 4만여 명이 넘는 아이를 받았고 2020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또한 저술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초에는 WHO 연관 기관인 WGH에 뛰어난 여성 간호사와 조산사 리더 10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조사해 보니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사고에 휘말렸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잇따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002년 3월에 신생아 뇌성마비, 7월에는 신생아 사망, 8월에 신생아 사망, 2008년 9월에는 신생아 뇌성마비, 10월에는 신생아 사망, 11월에 신생아 사망, 2009년 7월에 신생아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의료법 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단순한 과실치사로 벌금 300만 원 혹은 700만 원을 낸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이 사람은 자신의 경력과 저술 활동 및 상장 받은 이력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영업을 해오고 많은 부부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몸소 느낀 건 조산원에서 응급처치가 어려우니 조산사는 산부인과 팀에 고용돼서만 일해야 하고 앞으로 새로운 조산원을 못 차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부인과는 조그마한 사건에도 마구 때리면서 조산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풀어주다가 이 위험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알아보지 못한 저희 부부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마음이 찢어지며 아가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포장 뒤에 가려진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리고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책임들을 회피해 오며 살아온 이 사람의 정체를 알림으로써 앞으로는 더 이상 저희처럼 가슴 아픈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뉴스의 보도 영상과 국민청원을 첨부합니다. 부디 새날에서 다루어 주셔서 추가 피해자도 막는 것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국민청원도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신생아 죽이는 조산원 원장의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원장이 상습범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관련돼서 아기 할매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YTN 뉴스에도 또 나왔었고요. 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추가 피해 뉴스도 인터넷에 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네. 아이를 낳는 이런 중요한 일인데 네. 한 생명이 태어나는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관리가 허술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신생아가 사망했는데 벌금 300만 원, 700만 원에 그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표창장 위조가 지금 징역 4년인데 어떻게 신생아 사망을 하는데 벌금으로 그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 번에 그냥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조산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도 네. 너무 저희의 의료법이 허술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게 하네요. 의료도 허술하고 너무 생명에 대한 그런 게 없네요. 참. 이게 읽는 중에 조산원 그 보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딸이 그냥 살짝 아기 얼굴 보여주는 정도고 이렇게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손 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 환경이. 그러니까 아마 저도 사실 이거 봐서 아직 조산원이 있나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뭐 병원 산부인과도 많고 예전 같으면 뭐 조산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제 조금 특별한 어떤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이런 뭐 자연주의 출산을 한다고 해서 찾아가시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때 좀 트렌드이긴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산모가 몸이 건강하고 뱃속이 태아가 그렇죠. 건강하니 굳이 병원에서 그렇게 출산 안 하고 이를 조산원에서 이렇게 알아보시고 유명한 조산원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조산원에서 아이를 본인 힘으로 낳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가신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거를 솔직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알아볼 수 없는 이력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산을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제 저희가 아는데 문제는 이런 조산원이 이 실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나 큰 손해를 보신 거잖아요. 아무리 너무 그렇다고 해도 안타깝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당연히 정말 의료진들이 항상 거기에 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인데 이럴 거면 네, 국민청원 많은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산원 신생아 죽이는 조산원 원장의 네.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고 의료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의 법 체계가 너무 좀 미비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너무 조산원 많아요.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의사들도 뭔가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을 그렇죠. 때 그 처벌이 좀 경미한 게 태반인데 의사 면허도 뭐 몇 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피해들에 대해서도 그 환자들이 정확한 권리를 찾으려면 CCTV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 네, 그렇죠. 라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조산원에서 이제 출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도 정보를 네.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이런 모든- 감독도 잘 그렇죠. 되고 있어야죠. 정확하게 돼야 예. 되죠. 네, 지금 네. 이거는 관리 감독 자체가 아예 안 되고 네.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네. 너무 이렇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이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국민청원 많이 해주세요. 네. 다음 마카롱님의 메일인데요. 새날에서 서울시 아동급식 희망 바우처에 대해서도 거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돌봄 부족한 친구들의 급식을 도와주는 의미는 좋지만 한마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네 식당이나 분식점도 있는데 왜 편의점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 언제나 제 궁금한 걸 풀어주는 시원함을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학교를 못 가고 그 비대면 수업을 원격으로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희망 바우처를 지급을 했어요. 10만 원까지인데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편의점에서 희망 바우처에 해당하는 그 급식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네,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품목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금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편의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니까 식품영양학과 교수들로 학교 급식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다고 해요. 서울시 이제 교육청에서 결정을 한 건데 그래서 뭐 나트륨,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권장하는 그 내용 안에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좁아졌는데 웬만한 편의점 도시락은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트륨이 높아서. 네. 삼각김밥도 얼마 전까지는 안 됐다고. 삼각김밥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에 반찬이 너무 적어서 영양이 불균형하다. 네. 라면은 나트륨이 너무 높다. 그래서 라면도 안 됐고 생수도 먹을 수 없었어요. 생수는 급식이 아닌데 생수는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왜 생수까지? 뭐 주는 이런 집에서 거였고. 수돗물 마시나? 아 무슨 뜻인지. 우유도 흰 우유만 되고 초코우유, 딸기우유 안 됩니다. 이거는 여전히 안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웃기는 게 보니까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과일 같은 거 다 사 먹는데 네네.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제철 과일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였지? 냉동 과일 같은 경우는 뭐였더라? 하여간 뭔가 이유가 좀 뭐 있겠죠. 있었는데 근데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데. 냉동 과일을 제외하기 위해서 제철 과일이라고만 넣었다고 네네. 하고 흰 우유는 초코우유와 딸기우유가 안 된 이유는 그냥 학교 급식상 학교 급식이 백식 우유로 되고 있기 때문에 백색 우유로 되기 때문에 흰 우유만 된다라는 거고 굉장히 좀 네, 많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말이 것들이 안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정적이라서 이 코로나 시기에 한정적으로 네네. 나오는 바우처라 다른 마트니 뭐 식당 같은 데까지 협약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너무 복잡해서 편의점만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 애들한테 주는 급식에 대한 그 수량만큼을 이렇게 충족해 놓고 다른 사람들도 못 사게 해야 되는데 항상 가보면은 그런 상품들 굉장히 많이 빨리 품절되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물건까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참치 김밥을 그냥 그렇게 해놓는 거야. 같은 이런 상품에다가 같이 이거 니네들 바우처로 살 수 있는 물건이야. 이거는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이렇게 할 거면 따로 만들어야죠. 따로 도시락을 딱 만들어가지고 한 편의점에 얼마씩 예약 딱 받아가지고 니네들 얼마큼 사 먹을 거냐 해서 음식이 남으면 버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식의 따로 만들어서 이게 도시락을 한 편의점에 아마 10개, 한 20개 이렇게 해서 딱딱딱 넣어놓고 얼마큼 모자랐다 하면 또 그만큼 또 더 만들어서 넣어놓고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르겠어. 정책들이 굉장히 행정 편의식이고 그렇죠. 탁상 네네. 행정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그냥 공급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실제 현실은 보지 못하고 수미님 의견 좋잖아요. 그 지역에 몇 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편의점 내에 해당하는 학생들 몇 명 정도니까 거기에 희망급식 관련한 도시락을 뭐 10개, 뭐 20개 이런 식으로 넣어 놓으면 학생들이 거기 가서 그 도시락을 사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막 제약만 하는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바우처 같은 경우 그 어떤 바우처도 다 제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네네. 어떤 것도 다 그래요. 네, 그냥 뭔가 만약 임신과 관련된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그냥 임신과 관련된 모든 거에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딱 특정한 어떤 것들에만 쓸 수 있게끔 정해져 있는데 이런 한도를 좀 두지 않는 그런 좀 폭넓은 복지를 펼쳤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의 대선 후보들은 조금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이 생각을 아동급식 희망 바우처가 한정적으로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7월 16일까지 아마 쓸 수 이제 있도록. 그때는 방학이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런 뭐 아이디어는 의도는- 좋은데 10만 원씩 애들한테 급식 아이디어는 좋은데 네, 맞아요.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주고 욕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선의로 한마디로. 시작은 하셨는데 결과가 또 세상에다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돈 네. 쓰고 욕먹는 거거든요. 쓰고 욕 먹는 거예요 이거. 아니 돈을 썼으면 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왜 이렇게 욕먹는 돈 짓을 주고 하는지 돈 이해할 쓰고 수 없습니다 욕먹는 진짜. 그리고 제로페이하고 연계했으면 뭐 꼭 그 편의점뿐만이 네. 아니라 요즘에는 그래도 제로페이를 활용하는 그런 상점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많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거나 이렇게 연계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좀 유도리가 없는 거죠. 딱 네네. 니네들은 요거 먹어. 나트륨 걱정하면 뭔 놈이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라고 해서 어른들이 먹어도 나트륨 폭발인데 그거. 제로페이 가맹점 내에서 그냥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네.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번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니 이렇게 나트륨 제한해봤자 애들 뭐 이렇게 뭐 간식 사 먹거나 이렇게 할 때 군것질 할 때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먹어요. 그렇죠. 이렇게 좀 통제하려고 하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니면 열받네요 진짜. 제로페이 말고 기프트 카드 같은 거를 서울시에서 좀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카드 발급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직불 뭐 이런 거 네네네. 해도요. 그거는 좀 이렇게 시간도 걸리고 사실 비용이 더 들어가서 네네. 제로페이를 쓰는 거는 저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네. 아이디어가 좋다니까요. 네. 이 애들 한정되어 바우처, 놔둔 거, 뭐 핸드폰 이런 아이 것들. 여기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좋은데 그 이상으로 안 나가니까 진짜 임지님이나 다 말씀대로 주고 욕먹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네요. 벌써 시간이 저 이메일만 읽었는데 네. 빨리 네. 이메일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댓글 빨리 가볼게요. 한번 중요한 거만 가봅시다. 한블리님, 오늘 이재명 지사님 유튜브 출마 선언 봤어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4번 보고 4번 울었어요. 너무 감동. 진영을 떠나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출마 선언이에요. 그리고 스미스님, 출마 선언 방식이 그가 얼마나 영리한 정치인인지 잘 보여주는 것 같다. 국민이 칼을 쥐어줄 때는 이유가 있다. 필사적으로 대통령이 돼서 그 칼 얼마나 영리하게 잘 휘두르는지를 보여달라. 이제는 진짜로 그 칼질이 필요할 때다. 네, 박성희님, 날 올리다니 과일을 처음 사 먹게 됐다는 청년 얘기에 경쟁이 과도하여 친구들이 적이 되어버린 이야기에 힘들었었나 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적으로 내 아이를 잡아가며 친구는 언제 따라잡을 거냐며 윽박지를 때 기죽어하던 우리 아이 모습이 겹치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 공부하여 청년 실업의 장으로 나가게 될 우리 아이들이 안쓰럽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런 현실에 지쳤었나 봅니다. 대선 후보의 선언문을 보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이 노력해야겠지만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헤아려 보는 이재명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그 통찰력을 그리고 추진력을 이런 마음이 변치 않기를 당신 옆에 바른말 할 줄 아는 참모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조국 장관님의 누명도 서서히 벗겨지겠지만 제발 당신만이라도 그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금수저였더라도 그래도 조국 그분은 적어도 당신과 결을 같이 할 사람입니다. 쳐내지 마시고 곁에 두시고 같이 가십시오. 그게 검찰에 의해 훼손돼 막무가내식 수사로 망가진 그분의 가족에 대한 예의입니다. 정치도 사람 일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을 존중할 때 정치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만하게 일을 처리할 거라 믿어볼 겁니다.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 영상으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세련됐죠? 네. 너무 놀랬어요. 기자들 막 모아놓고 한 그런 윤석열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었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다음에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 참 제시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끝부분쯤 막 가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대의를 가지고 정치를 아마 시작한 네.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네. 네, 그 뭐 성남시나 그다음에 경기도민 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네, 경기도가 얼마나 사사로운 살기 것까지 다 좋아졌는지. 아시고. 네. 그래서 적어도 성남시에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거의 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굉장히 평이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본인이 해오셨던 뭐 성남시정과 그다음에 경기도정 을 보면서 자신감도 많이 얻었고 확신을 얻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칭찬과 더불어 좀 감동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된 얘기는 의미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제 거 읽겠습니다. 김순희님. 추미애라는 우리의 느티나무 같은 큰 인물을 앞에서 뵙게 되어 감동입니다. 뒤에서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하바나님, 새날 역시 오늘 토크가 좋네요. 본인의 정치로 이끄신 김대중 대통령님 닮아서인지 추 장군님은 그냥 정치인이 아닌 정말 큰 사람이군요. 대의를 품고 사람을 높이는 세상을 만드실 거라 믿습니다. 허니버터님, 추미애만큼 깨끗한 인물이 어디 있으랴. 삼성이 그렇게 돈을 주려 했건만 결국 실패했죠. 올곧고 정의로우면서 다정한 큰 정치인, 우리의 추장군. 이윤봉님, 저는 70세입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추미애 전 대표님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즐겁습니다. 두 분은 해가 거듭할수록 철학의 정도가 더 깊어가는 성숙한 역량을 보이십니다. 다음 대통령으로 두 분이나 계시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추미애
장군님이라고 장군님. 네. 추미애 전 대표님도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여기도 굉장히 네 메시지가 명확했고 네, 맞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추미애 장관님이 그 굉장히 뭐 교육 분야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많은 네. 생각들을 하신 걸 알 수 있더라고요. 특히 교육 부분에 대한 언급을 조금 비중 있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그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사실 여성이라고 여성으로 따지자면 너무 그 최초의 대통령이라던 그 분하고 너무 또 비교되는 여성상이고 상당히 촉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항상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촉이라는 게 사람이 그게 느낌이나 뭐 억지로 막 몇 개월 동안 배우지 않아도 나오는 그의 그 심성과 이런 게 볼 때마다 너무 감동하게 되고 이번 출마 때도 딱 본인의 그걸 딱 느끼게 해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단이 있으시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 또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페미니스트들이 보통 굉장히 그 요즘에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그런 여성상을 지향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랑 네, 딱 예,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여성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뒤에서 네. 예,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 하여튼 저희가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흔히 자기들을 페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들이야말로 여성 우월주의예요. 세상 모순이에요. 네. 세상 모순. 아니, 저도 그런 꼴페미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아니, 뭐 걔 누구죠? 그 제주도에서 그 자신의 아이와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고유정. 고유정? 고유정이에요. 고유정 맞죠? 예, 예. 그 사람을 가지고도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게 너무 여자라는 어이없었습니다. 이유로 옹호를 하는 거겠죠? 네, 왜 고유정이 그렇게 자기 머리를 얼굴을 가린 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느냐. 여자라서 그런 거 아니냐. 커튼을 확 쳐버려야지 그거. 아니 그리고 그 정말 페미라면 이 추장관님처럼 이 사람은 여자니까 이 사람 남자야 역시 남자면 이런 느낌 하나도 안 들고 정말 딱 한 인간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거 페미가 원하는 그게 아닐까요? 뭐 여자를 뭐 이런 게 맞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는 남녀를 가르지 않죠. 네 그런 네. 느낌이 없어야죠. 무슨 몸에 네. 그런 의미에서도 참 많은 지금 이 시대에 산적한 많은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겁이 나서 페미니즘 관련한 이야기, 지금의 페미 논쟁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하기를 싫어하거든요. 말조차 안 꺼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 꼴페미들의 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페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이 되거든요. 잘 모든 사람의 몰라서 적이 그래요. 돼요. 그리고. 네. 그래서 다들 입 다물고 있는데 용기 있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한다라는. 용기 있게 말씀하시고 솔직히 본인이 그 정치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페미에 대해서 그 개념을 잘 모르면 정말 많이 아는 분들 많거든요. 명숙님, 임지님도 많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많이 아시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한테 대변을 시키면 되는 거지 왜 자기가 거기서 아는 척을 하고 옹호를 하려고 해서 같이 꼴페미가 되는지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좀 그런 데는 전문가로 쓰셔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맥락을 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지 그 주변의 여러 가지의 단면들 몰라서. 이런 거를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질 맞아요, 않더라고요. 맞아요. 정치인들도 이럴 찐데. 네. 계속할게요. 네, 청개구리님. 조국의 시간 출판은 신의 한 수였다. 더러운 대한민국 언론들의 더러운 보도로 진실을 외면당했던 시민들이 조국의 시간을 읽음으로 해서 조국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윤짜장의 더러운 폐악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국민이 알게 되어 짜장의 신기루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악은 진실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은 빛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한 가정을 멸문지화시켜버린 짜장은 무서운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정주연님, 정경심 교수님 무죄입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주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응원합니다. 양 리차드님, 6월 30일 조국 장관 트위터 내용입니다.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만큼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 자금은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헛소리를 온 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김민주님, 실체를 알고 응원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조국 장관님과 그 가족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국민들이 없었으면 생각하기도 끔찍하네요. 앞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더 경계하고 권력과 부와 언론들이 협작하여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현실성 있게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인들 출마 선언과 토론에 관심 있는 줄 아세요? 재미없는데 그냥 어쩌다 보는 포털 언론들 분위기로 넘겨짚는 겁니다. 박근혜 토론 본 보수들은 박근혜 안 찍었어요. 대부분 보수들은 그냥 박정희 딸이라 경제 살릴 거라는 기대감에 찍었고 중도들은 어쩌다 기레기들이 써준 호의적인 기사 보고 찍은 겁니다. 저처럼 이미 확고하게 진영이 결정된 사람들은 정치인들 나오는 거 재미없어 안 봅니다. 아무리 우리 진영 정치인이라 해도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 최의선님, 사법시험 합격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판 검사들, 전직이건 현직이건 3% 정도만 온전하고 97%가 인문학 빵점, 역사관 빵점, 국가관 빵점, 사회성 마이너스 50점, 인간에 대한 예의 마이너스 100점. 한마디로 인간을 상대로 법질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니 검사가 동료 여검사 성폭행, 성추행, 바바리맨, 성매매, 불륜, 뇌물 등 오만 불법으로 똥칠. 검사 참 역겹다. 진짜 역겹네요. 네, 계속 네, 읽을게요. 김동준님, 김재훈 전 의원이 오늘 사망했다. 검사들과 재판부의 협작품, 입법 로비 관련, 항소심판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출소 후 김재훈과 김민성 통화 내용. 김재훈 전 국회의원, 만나자는 이유가 뭡니까? 김민성 전 서울종합치료예술학교 이사장, 저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로 용서를 구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김재훈 의원, 용서를 구한다고 그러면 사죄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진정 용서를 구하는 게 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김민성 전 이사장, 죄송합니다. 김재훈 전 의원, 용서를 구한다고?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어요? 김민성 전 이사장, 제가 그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재훈 전 의원, 무슨 상황이요?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그 상황이 뭔지. 그래서 막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살고 싶어? 진실을 말해. 김재훈 전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 중 9일 KBS 시사 직격 방송 내용. 네, 이 김재윤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너무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이 월요일에 감사원장을 사퇴했죠. 네. 김재윤 의원이 화요일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 안민석 의원이 여기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네. 역시 그 월요일에 김재윤 의원이 가장 걱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무실로 갔더니 정말 상태가 좋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최재형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답시고 대통령에 출마하려 감사원장을 내던지는 욕망에 김재윤은 분노했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 없다는 자괴감에 김재윤은 지쳐 있었고 제 위로가 별 소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몸을 던지면서까지 알리고자 했던 진실을 세상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김재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김재윤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좋은 세상을 갈망했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올렸는데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그거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정말 온 세상이 무너졌을 거라는 2차, 생각이 3차 듭니다. 가해죠. 이 사람이 계속 텔레비 나와서 설치는 거 볼 때마다 이 김재현 전 의원님은 본인이 너무 억울하고 사실 인생 자체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훌륭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셨던 분인데 너무 뭐 몸을 던졌다고 하지만 사실 어느 집단에 의해서 사실 저는 좀 당했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마음이. 네, 전 국회의원이었던 분들도 이렇게 어떤 그 사건에 표적이 되면
판짜고. 사실 사건이 조작이 된 건데 여기에 있어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 돌아가신 그 보도가 떴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지? 이분 누구였지? 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전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도 이런 식으로 세상을 등질 수 네. 있습니다. 근데 힘없는 우리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것과 함께 진짜 언론개혁이 함께 가야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가 진짜 모든 민생의 시작이라고 생각 듭니다. 저 딱 짧게 10초만 얘기하고 싶은데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지금 막 윤석열이 도리도리하고 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말 냉정하게 약간 좀 생각 좀 하고 뭐 좋지만 이 사람들은 워낙 판때기로 잘 짜는 사람들이라 거기에 또 저희가 또 너무 흥분해서 오세훈 박형준 때처럼 너무 또 흥분해서 눈을 가리고 그러지 말고 관심 끄시고 저희 쪽 경선에 정말 많이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여기까지 댓글이었습니다. 오직 공감분은 사실 이거는 뭐 저희가 보탤 내용은 없어서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네. 오늘 퇴근길 전철에 앉았는데 키가 아담하시고 고우신 할머니가 앞에 서시길래 자리 양보해 드렸어요. 한사코 사양하시길래 금방 내려요 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거 아주 착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께 자리 양보해 드렸으니 나중에 저희 할머니 보면 자리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끔 친구분들과 전철 타고 인천에 놀러 가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훈훈한. 이러면은 뭐 얼마든지죠. 네네네. 근데 어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야 일어나 여기 내 자리야. 아까 네. 그런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어오시는 있죠, 분들은 있죠. 내게 어른이지만 때로는 이제 굉장히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예, 이렇게 사실은 대부분은 어른들이 올라오시면 일어납니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가끔 눈 감아요. 근데 또 학생들도 네. 피곤할 때도 네. 있고 또 몸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이런 마음이니까 네. 얼마나 훈훈해요. 이분 이런 할머니 정말 양보해 좋습니다. 주실 거냐고 묻잖아요, 목수님.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사실 저분이 내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이시면 또는 아이를 가진 사람은 내 아이였으면 라는 생각으로 좀 양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댓글을 많이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아. 저희가 또 다음번에는 더 많은 의견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날 한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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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